반갑습니다. 단심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드리는 어르심의 지혜입니다. 200여 년 전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볼 때 그가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가장 먼저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평생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돈이 너무 많은 자는 권태해주고 돈이 없는 자는 결핍에 죽는다며 돈 자체가 아닌 돈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영혼을 결정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친구였던 사람이 돈 때문에 태도가 달라지고 가까웠던 사이가 돈 한 푼에 무너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다. 돈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꺼내놓을 뿐이다. 돈을 대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좌우한다는 뜻이거든요. 미국의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로 그가 30년 넘게 연구한 결론은 돈은 행복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불안의 방향을 바꿀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돈이 많든 적든 마음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고생은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쇼펜하우어의 철학으로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남보다 비싸게 사야 마음이 편한 사람. 세상에는 물건을 살 때 가격이 높을수록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싼 걸 사야 나를 인정받는 것 같고 싼 걸 사면 왠지 자존심이 상하는 사람이죠. 60대 중반 김영자 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자 씨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분이셨습니다. 남편이 작은 공장을 운영할 때도 항상 세일 기간에 옷을 사고 외식 한번 하는 것도 아껴가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부터 좀 달라졌습니다. 동네 조기축구 모임에 남편이 나가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하나같이 여유로워 보였던 거예요. 누구는 새 차를 뽑았다. 누구는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김영자 씨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조바심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등산 모임에 나갔는데 같은 또래 친구들이 명품 등산복을 입고 나타난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브랜드 제품이었거든요. 그 친구들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요즘은 이 정도는 기본이야. 건강에 투자하는 거지. 김영자 씨는 그 말에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지만 집에 돌아와서 혼자 거울을 봤습니다.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어요. 그 다음 주부터 김영자 씨는 변했습니다. 등산 모임에 나갈 때마다 새 옷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등산복이었는데 나중에는 화장품도 바꾸고 핸드폰도 신제품으로 바꿨습니다. 남편이 왜 갑자기 돈을 많이 쓰냐고 물으면 나도 이 나이에 좋은 것 하나쯤 가지면 안 되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비싼 물건을 사도 기분이 좋은 게 하루 이틀이었다는 겁니다. 처음 살 때는 가슴이 뛰는데 다음 모임에 가면 또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걸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 또 부족한 느낌이 올라오는 거예요. 김영자 씨가 정말로 원했던 건 명품이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뒤처지지 않았다고. 누군가한테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 심리학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한쪽 그룹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비하게 하고 다른 쪽 그룹에는 주변 사람들이 뭘 사는지 알려준 다음에 소비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주변 사람의 소비를 알고 나서 산 그룹이 스트레스를 3배 더 느끼고 만족도는 40%나 낮았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비교하는 순간 소비의 목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필요해서 사는 건데 비교가 시작되면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걸 사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위에는 항상 더 비싼 게 있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걸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욕망은 결핍의 그림자다. 채우면 채울수록 그림자는 더 커진다. 비싼 걸 사서 채워지는 건 욕망이 아닙니다. 불안이 잠시 눈을 감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불안은 금방 다시 눈을 뜹니다. 그래서 또 사게 되고 또 부족하게 느끼고 이 바퀴가 끝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김영자 씨에게 필요했던 건 더 비싼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혹시 요즘 뭔가를 살 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짜 품격은 가격표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것을 비교하지 않고 즐길 줄 아는 마음. 그게 진짜 여유이고 진짜 품격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마에도 남겼습니다. 남의 눈에 비친 나를 위해 살면 정작 내 인생은 텅 비게 된다. 당신의 인생은 남의 시선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물건을 살 때 가격표 대신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세요. 그게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할인 보면 무조건 사는 사람. 세상에는 할인이라는 두 글자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먼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요한 게 아니라 싸니까 사는 거죠. 놓치면 손해본다는 마음이 이성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70대 초반 박현숙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현숙 씨는 누가 봐도 알뜰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을 볼 때도 항상 전단지를 먼저 확인하고 어디서 뭘 얼마에 파는지 꿰고 있는 분이셨어요. 자녀들도 엄마만큼 살림 잘하는 사람 없다고 늘 칭찬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 박현숙 씨의 장보기 습관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혼자 마트에 가면 이상하게 카트가 가득 찹니다. 1+1 표시가 붙은 물건은 일단 넣습니다. 세일 스티커가 붙은 건 무조건 집어듭니다. 집에 돌아와서 냉장고 문을 여는데 이미 같은 게 두세 개씩 있는 걸 발견합니다. 며느리가 한 번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지난주에도 사셨잖아요. 박현숙 씨는 그 말에 발끈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싼 건데? 이걸 안 사면 바보지.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필요해서 산 게 아니라는 걸. 그런데 왜 멈출 수가 없었을까요? 박현숙 씨가 정말 사고 있던 건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세상이 갑자기 불안해졌거든요.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해야 하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데 그 막막함을 어디에 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할인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면 이걸 사면 뭔가 이득을 본 것 같고 손해를 막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거든요. 이건 박현숙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똑같은 물건을 보여주는데 하나에는 할인 표시를 붙이고 하나에는 그냥 원래 가격을 붙였습니다. 결과는 할인 표시를 본 사람들의 뇌에서 쾌락을 느끼는 영역이 활성화됐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이 쾌락은 물건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손해를 피했다는 느낌에서 오는 쾌락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인을 보고 느끼는 기쁨은 이득의 기쁨이 아니라 잃지 않았다는 안도감이라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200년 전에 이 심리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인간은 얻기보다 잃을까 두려워하며 산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끊임없이 채우게 만든다. 할인의 유혹 속에는 미래에 뭔가 부족해질까봐 미리 채워두려는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없으면 어쩌지? 라는 불안이 손을 먼저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박현숙 씨가 냉장고를 가득 채운 건 말들에서가 아니었습니다. 비어있는 냉장고가 마치 비어있는 인생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무언가로 빈자리를 채우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냉장고를 채워도 마음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통기한이 지나버리는 음식을 볼 때마다 자책감이 더 쌓였거든요. 혹시 장을 보고 돌아와서 왜 이걸 샀지? 하고 고개를 갸웃한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이 바로 불안이 만든 소비의 흔적입니다. 진짜 절약은 싸게 사는 게 아닙니다. 안 사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다. 이 한마디를 마음에 담을 수 있을 때 비로소 할인이라는 두 글자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소유가 늘어난다고 자유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소유가 줄어들 때 마음의 자유는 커진다. 당신의 냉장고가 당신의 옷장이 혹시 불안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번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비워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내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비싸야 한다고 믿는 사람.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자꾸만 가격표부터 확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싸야 진심이 전해진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과연 마음의 무게는 돈으로 잴 수 있는 걸까요? 60대 후반 이정우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정우 씨는 평생 성실하게 일한 분이었습니다. 건설 현장 감독으로 30년 넘게 일하면서 가족한테 부족함 없이 해주는 게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결혼할 때도 딸 유학 보낼 때도 빚을 내서라도 해줬습니다. 이정우 씨한테 돈을 쓰는 건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해 어머니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여든이 넘으신 어머니한테 뭘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백화점에서 고급 안마의자를 하나 샀습니다. 거의 300만 원짜리였어요. 배달기사가 설치를 끝내고 나서 이정호 씨는 뿌듯한 얼굴로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매일 편하게 앉아 계세요.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좀 쓸쓸해 보였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정호야, 이런 거 안 사도 돼. 네가 한 달에 한 번만 와서 밥 한 끼 같이 먹어주면 그게 나는 제일 좋아. 이정호 씨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비싼 선물을 사서 효도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원했던 건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때서야 이정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비싼 선물을 사는 건 어머니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편하게 하려는 거였다는 걸, 자주 찾아뵙지 못한 미안함을 돈으로 메우려 했던 거였습니다. 이건 이정호 씨만의 마음이 아닙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 연구팀에서 선물의 가치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인식 차이를 조사했는데 결과가 흥미로웠어요. 주는 사람은 가격이 높을수록 감동도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받는 사람은 가격보다 그 선물에 담긴 관계의 의미를 훨씬 오래, 훨씬 깊이 기억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00만 원짜리 선물보다 함께 보낸 한 시간이 더 오래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쇼펜하워는 이 심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이 소유로 바뀌는 순간,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된다. 마음을 돈으로 표현하려는 건 사랑보다 죄책감에 더 가깝습니다. 자주 못 봤으니까, 잘 챙겨주지 못했으니까 그 미안함을 비싼 물건으로 덮으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의 빚은 돈으로 갚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싼 선물을 줄수록 받는 사람은 부담을 느끼고 주는 사람은 보답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은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선물을 고를 때 가격표를 먼저 보시나요? 그렇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전하고 싶은 게 이 물건인지, 아니면 미안한 마음을 감추고 싶은 건지. 선물의 값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가 관계를 남깁니다. 비싼 선물보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훨씬 오래, 훨씬 따뜻하게 남습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소유하려는 자가 아니라 함께 있으려는 자 사이에서 피어난다. 오늘 당장 비싼 걸 사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 한 통, 밥 한 끼, 그게 세상에서 가장 비싼 선물입니다. 네 번째, 돈 얘기만 하면 표정이 굳는 사람. 세상에는 돈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표정이 딱딱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면 불편해하고 자리를 피하거나 화제를 돌리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보면 흔히 인색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60대 초반 최순덕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순덕 씨는 오래된 봉사 모임에서 총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매달 회비를 걷고 장부를 정리하는 역할이었는데 다른 건 다 잘하면서 유독 회비 이야기를 꺼내는 게 힘들었습니다. 이번 달 회비 아직 안 내신 분 계시죠? 이 한마디가 목구멍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괜히 돈 이야기하면 분위기 깨질 것 같고 내가 돈 밝히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비가 밀려도 말을 못하고 결국 자기 돈으로 먼저 메워놓고 나중에 슬쩍 받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은퇴한 뒤 생활비 조정을 해야 했는데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괜히 돈 얘기하면 싸움이 날 것 같고 살림이 궁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최순덕 씨는 돈에 인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착한 사람이었어요. 돈 때문에 관계가 불편해지는 게 무서웠던 겁니다. 그런데 돈 이야기를 피하면 피할수록 오히려 돈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모임에서는 회비가 밀리고 집에서는 지출이 정리가 안 되고 결국 돈이 최순덕 씨의 일상을 조용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미국 예일대학 연구팀에서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는데 이 사람들의 재정관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돈을 불편한 것으로 대하면 돈에 대해 제대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생각하지 않으니까 계획이 없고, 계획이 없으니까 돈이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심리를 꿰뚫어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감정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직면할 때만 비로소 사라진다. 돈 이야기를 피하는 건 인색함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돈을 제대로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돈이라는 단어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돈 이야기는 더러운 게 아닙니다. 삶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나누느냐.
이건 결국 어떻게 사느냐와 같은 질문입니다. 혹시 돈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자리를 피하고 싶어지시나요? 그렇다면 그건 당신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돈이라는 감정을 아직 편하게 안아보지 못한 거예요. 돈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돈도 우리를 편하게 해줍니다. 피하지 마세요. 직면하는 순간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4가지 이야기를 함께 들으셨는데요. 어떠셨나요? 혹시 내 주변에 이런 사람 있다 싶으셨나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쓰는 모습 속에 숨은 심리를 봤다면 이제부터는 돈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그 더 깊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5번째 이야기부터는 좀 뜨끔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뜨끔한 만큼 약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쇼펜하우어가 남긴 가장 날카로운 통찰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여기서 놓치시면 정말 아까운 이야기들이니까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5번째, 쓴 돈을 후회하는 사람. 무언가를 사고 난 뒤 괜히 샀다며 계속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즐거워야 할 순간에도 계산기를 두드리고 좋았던 기억마저 후회로 덧칠하는 사람이죠. 60대 중반 정민우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민우 씨는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결혼 40주년 기념이었어요. 아내가 오래전부터 제주도에 가보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비행기표도 끊고 좋은 숙소도 잡았습니다. 맛집도 찾아다니고 오름도 올라가고 오랜만에 둘이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까 달라졌습니다. 정민우 씨가 카드 명세서를 보더니 한숨을 쉬는 겁니다. 이걸 이만큼이나 썼나? 그 식당은 좀 비쌌는데 괜히 갔어. 숙소도 더 싼 데가 있었을 텐데. 아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좋았잖아. 우리 그때 정말 행복했잖아. 정민우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좋았다는 거. 그런데 돈을 쓴 뒤에 밀려오는 이 묘한 불편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민우 씨가 후회하는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허락하는 게 어려웠던 겁니다. 평생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왔으니까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 자체가 죄 같았던 거예요. 미국 미시간 대학 연구팀에서 소비 후 후회가 잦은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통제감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삶을 자기가 결정한다는 느낌이 약한 사람일수록 돈을 쓰고 나서 후회를 더 많이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쓰고 나면 그 선택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정말 이게 맞았나? 다른 선택이 더 좋았을까?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결국 좋았던 경험까지 후회로 변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망의 크기는 불만의 깊이로 결정된다. 자기 자신에게 허락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부족하다. 돈을 쓴 걸 후회하는 건 돈이 아까운 게 아닙니다. 나에게 좋은 걸 주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아끼고 참고 양보하며 살아왔으니까 나를 위한 소비가 사치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혹시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좋았던 기억보다 영수증 금액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이건 절약 정신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거예요. 쓴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쓸 수 있었던 그 자유가 얼마나 귀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그 돈을 쓸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의 행복도 당신 인생의 일부였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고 계십니다. 6번째,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사람.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부터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보다 조건을 먼저 재는 거죠. 이런 시선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70대 초반 한상철 씨 이야기입니다. 한상철 씨는 은퇴 후 바둑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젊었을 때 작은 회사를 운영했던 분이라 사람을 만나면 습관처럼 상대방의 배경부터 파악했습니다. 무슨 일 하셨어요? 어디 사세요? 자녀는 뭐 해요? 그게 인사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동호회에서 한상철 씨는 나름대로 사람을 분류했습니다.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뭐 별거 없다. 기준은 늘 같았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다가 동호회에 새로 들어온 분이 있었습니다. 60대 후반 김복동 씨라는 분이었는데 옷차림도 수수하고 말도 많지 않고 한상철 씨 기준으로는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상철 씨는 김복동 씨와 바둑을 둘 때도
대충 상대했습니다. 어차피 큰 인연이 될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동호회 회장이 한상철 씨한테 말했습니다. 상철 씨, 김복동 씨 아시죠? 그 양반이 매달 조용히 장학금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자기 이름도 안 밝히고. 한상철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자기가 별것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남 모르게 남을 돕고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자기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통장 잔고로 등급을 매기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상철 씨는 김복동 씨와 같이 바둑을 두면서 처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돈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타인의 경제적 지위로 관계를 결정하는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이 사람들의 공감 능력 점수가 평균보다 30%나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라는 잣대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감정, 경험, 따뜻함 같은 것들이 전부 숫자 뒤에 가려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조건을 보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이 심리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평가받으려 하지만 결국 그는 욕망의 노예가 된다. 돈으로 상대를 정의하면 결국 자기 자신도 돈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내가 남을 돈으로 재면 남도 나를 돈으로 재거든요. 그러면 관계는 거래가 되고 진심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의 조건부터 살피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한 번쯤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통장이 아니라 마음을 본다면 어떤 사람이 보일지. 사람의 가치는 통장 잔액이 아니라 마음에 남기는 따뜻함으로 결정됩니다. 김복동 씨처럼 조용히 빛나는 사람을 놓치지 않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7번째, 하루 종일 돈 걱정만 하는 사람. 아침에 눈을 뜨면 물가 걱정, 밤에 누우면 노후 걱정. 하루의 시작과 끝이 전부 돈 걱정인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도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죠. 60대 후반 송미경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송미경 씨는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20년 넘게 운영했습니다.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빚도 갚고 작은 아파트도 하나 마련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잘 살아온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식당을 접고 나서부터 송미경 씨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틀면 물가가 올랐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송미경 씨는 그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우리 돈 괜찮을까? 병원비는 감당이 될까? 아들한테 짐이 되면 어쩌지? 남편이 옆에서 말합니다. 우리 먹고 살 만큼은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런데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머리로는 괜찮다는 걸 아는데 마음이 자꾸만 불안 쪽으로 기우는 겁니다. 송미경 씨는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어제 확인했는데도, 그제 확인했는데도 또 확인해야 마음이 좀 놓이거든요. 이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걱정이 습관이 된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에서 경제적 불안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의 뇌를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쉬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조차 뇌의 스트레스 반응 영역이 계속 활성화돼 있었습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뇌는 쉬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 걱정이 뇌를 잠들지 못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걱정하는 패턴 자체가 뇌에 박혀 있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걱정은 늘 현재의 평안을 훔친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잃는 것이다. 맞는 말이거든요. 송미경 씨는 걱정을 하면 대비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반대였어요. 걱정을 할수록 판단력이 흐려지고 정작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걱정을 줄인다고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여백이 생길 때 새로운 기회도 보이고 감사한 것도 보입니다. 혹시 하루에 몇 번이나 돈 걱정을 하시나요?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도 불안이 가시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걱정이라는 습관의 문제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걱정하는 사람이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돈 걱정 대신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창밖의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옆에 있는 사람의 웃음. 이미 당신 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가득 있습니다. 8번째, 돈을 즐길 줄 아는 사람. 마지막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마음을 봤다면 이번에는 돈과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70대 중반 윤병호 씨와 아내 강옥순 씨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윤병호 씨는 공무원 출신이고 강옥순 씨는 오랫동안 작은 미용실을 했었습니다. 큰 돈을 번 적은 없지만 둘이 합쳐서 모아놓은 돈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특별한 점은 돈을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이 부부는 단골 커피숍에 갑니다. 아메리카노 2잔 합쳐봤자 10,000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보면 마치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병호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아서 참 고맙다. 강옥순 씨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이 나이에 같이 커피 마실 수 있는 게 어디야? 그게 전부입니다. 특별한 메뉴도 아니고 특별한 장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표정에는 그 어떤 명품을 살 때보다 깊은 만족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물어봅니다. 두 분은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세요? 윤병호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비결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오늘이 좋으니까 오늘을 즐기는 거지. 내일 걱정은 내일 하면 되고. 이 부부가 특별한 건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돈을 바라보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돈을 불안의 재료가 아니라 오늘을 표현하는 도구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75년간 진행한 장기 행복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행복의 가장 큰 요인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타인과의 따뜻한 연결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이 행복인 게 아니라 그 커피를 함께 마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시간을 감사하게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게 진짜 부자의 조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방식에서 나온다. 같은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어떤 사람은 이 돈이 아깝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이 순간이 감사하다고 느낍니다. 차이는 돈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입니다. 당신은 오늘 돈을 어떤 마음으로 쓰셨나요? 아까워서 쓰셨나요? 감사해서 쓰셨나요? 돈을 쓴다는 건 인생을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입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돈을 쓰세요.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9번째, 자식한테 돈으로 사랑을 증명하려는 사람.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한테 잘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돈으로만 표현되기 시작하면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0대 후반 오정숙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정숙 씨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운 분이셨습니다. 남편은 택시기사였고 오정숙 씨는 작은 분식집을 했습니다. 둘이 악착같이 벌어서 아이들 뒷바라지를 했거든요. 딸은 대학 나와서 회사에 다니고 아들은 장가를 가서 손주도 하나 있습니다. 오정숙 씨는 자식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돈을 보내는 걸 멈추지 못했습니다. 명절마다 용돈을 챙기고 손주 옷이나 간식을 택배로 보내고 며느리 생일에도 빠짐없이 돈 봉투를 줬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해라. 우리도 살아야지. 오정숙 씨는 화를 냈습니다. 자식한테 이것도 못 해주면 부모가 뭔 소용이야. 그런데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오정숙 씨가 돈을 보내는 진짜 이유는 자식들이 자기를 필요로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자기 존재감이 점점 흐려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전에는 집안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아이들한테 전화해도 바빠서 못 받고 명절에도 잠깐 왔다 가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돈이라도 보내면 고마워요 어머니. 이 한마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듣고 싶어서 돈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돈 그만 보내. 엄마가 편하게 쉬면 좋겠어. 우리 때문에 힘들게 사는 거 아닌지 마음이 불편해. 오정숙 씨는 그 말에 한참을 아무 말 못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보냈는데 자식은 그걸 부담으로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연구팀에서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에 금전적 지원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결과가 의미심장했어요.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지속할수록 자녀는 고마움보다 심리적 부채감을 더 크게 느낀다는 겁니다. 특히 부모의 건강이나 생활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 때 그 부채감은 미안함으로 바뀌고 미안함은 결국 연락을 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역설적이죠. 가까워지려고 보낸 돈이 오히려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쇼펜하워는 이 심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면 주는 자도 받는 자도 자유를 잃는다. 오정숙 씨의 돈은 사랑이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방법이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식이 진짜 원하는 건 엄마가 보내는 돈이 아니라
엄마가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가 자기를 위해 돈을 쓰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데도 가고 건강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게 자식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거든요. 혹시 자식한테 돈을 보내면서 이렇게라도 해야 부모 노릇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마음은 사랑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방향을 한번 바꿔보세요. 자식한테 보내는 돈을 줄이는 대신 당신 자신에게 그 돈을 쓰세요. 당신의 행복한 모습이 자식한테는 어떤 돈보다 귀한 효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는 타인을 돌볼 자격도 없다. 당신이 먼저 행복해야 그 행복이 자식한테도 전해집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게 진짜 부모의 사랑입니다. 10번째, 돈 앞에서 자존심을 잃는 사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돈 때문에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하지 않아도 될 굽힘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앞에서 자기를 작게 만드는 사람. 이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 중 가장 마음이 아픈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70대 초반 배종만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배종만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고 어려운 시절에도 남한테 손 벌리지 않는 걸 자기 자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고 병원비가 나갈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아내 약값도 손주 돌잔치 축의금도 전부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옛날 거래처 사장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종만 씨, 오랜만이야. 한번 보자. 만나서 밥을 먹는데 상대방이 사업 이야기를 하더니 말했습니다. 종만 씨가 경험이 많으니까 우리 일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보수는 좀 적어. 배종만 씨는 속으로 망설였습니다. 보수가 적다는 건 사실 자기 경험에 비하면 모욕에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고맙죠. 그 정도면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배종만 씨는 차 안에서 혼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돈이 필요하니까 자존심을 접은 건데 그 순간 자기가 너무 작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아들한테 용돈을 받을 때도 괜찮아, 안 받아도 돼 하면서도 결국 받고 나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며느리가 생활비를 보태줄 때도 고맙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자존심이 구겨졌습니다. 배종만 씨의 문제는 돈이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돈 때문에 자기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끼는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 연구팀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자존감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결과가 흥미로웠어요.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 중에서 자존감이 가장 크게 떨어진 그룹은 실제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가치를 경제적 능력으로 정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내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돈이 줄어들 때 자존감이 무너지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 가치를 관계나 경험이나 내면에 두는 사람은 경제 상황이 바뀌어도 자존감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봤습니다. 자기 존재의 가치를 밖에서 찾는 자는 평생 바깥의 변화에 흔들린다. 그러나 안에서 찾는 자는 어떤 폭풍에도 고요하다. 배종만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 가족을 위해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분입니다. 그래서 더 아픈 거예요. 그 자존심이 돈 앞에서 무너질 때 마치 자기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배종만 씨의 가치는 통장 잔고에 있는 게 아닙니다. 30년 넘게 묵묵히 가족을 지켜온 그 시간, 어려운 시절에도 손 벌리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던 그 의지, 그게 배종만 씨의 진짜 가치입니다. 돈이 줄어든다고 그 가치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혹시 돈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 앞에서 괜히 주눅이 들거나 도움을 받으면서 자존심이 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가 돈에 묶여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당신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살아온 세월 자체가 당신의 훈장입니다.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든 당신은 존경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참된 가치는 그가 가진 것에 있지 않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있다. 돈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마세요. 당신은 그 어떤 돈보다 값진 사람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8가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비싼 걸 사야 안심이 되던 김영자 씨, 할인 표시에 손이 먼저 가던 박현숙 씨, 선물은 비싸야 한다고 믿었던 이정우 씨,
돈 이야기만 나오면 피하던 최순덕 씨. 여행 다녀와서 영수증만 보던 정민호 씨. 사람을 조건으로 재던 한상철 씨. 하루 종일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던 송미겸 씨. 그리고 커피 한 잔에 웃던 윤병호 씨 부부. 이 사람들은 전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착하고 성실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만 돈이라는 감정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흔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자가 현명한 자다. 돈은 우리 인생의 거울입니다. 허영으로 쓰면 허무가 남고 두려움으로 쓰면 고통이 남습니다. 그러나 감사로 쓰면 따뜻함이 남습니다. 이제 돈이 나를 다루게 두지 마세요. 내가 돈을 다스릴 때 인생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당신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어떤 물건을 살 때, 어떤 돈을 쓸 때 오늘 들은 이야기가 한 번쯤 떠오를 겁니다. 그때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내가 원하는 건가? 아니면 불안이 원하는 건가? 그 한 번의 멈춤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가진 것이 적다고 부족한 게 아닙니다. 있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